생생경제. 네, 김윤경의 생생경제 3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생생경제 퀴즈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2월 상품들을 한 곳에 모아서 많이 할인된 가격에 파는 매장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신상품이 아니더라도 저렴한 상품을 찾는 소비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곳인데요. 원래 공장이나 물류창고 밖에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이름 붙여진 이 매장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문제입니다.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아울렛, 2번 마감 세일, 3번 벼룩시장입니다. 1번 아울렛, 2번 마감 세일, 3번 벼룩시장. 정답은 오늘 방송이 끝나는 오후 5시까지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정답 맞춰주신 분들 중에 선정을 해서요. 선물 많이 드립니다. 오늘 경제신간에서 소개를 해드린 책 인비저블 보내드리고요. 중국어 온라인 수강권, 그리고 4월 3일부터 고향 킨텍스에서 열리는 서울 모터쇼 입장권 2장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문제는 2월 상품을 한 곳에 모아놓고 할인된 가격에 파는 매장을 말하는 단어고요. 보기는 1번 아울렛, 2번 마감 세일, 3번 벼룩시장입니다. 정답 5시까지 보내주십시오. 우물정의 0945번입니다. 하얀 쌀에 옛 어머니의 지혜가 더해지면 들리세요? 한 방울도 뺏기지 않는 빨간 쌀의 능력. 촉촉해지고 싶은 만큼 촉촉해져요. 진한 보습이니까 한율 진액스킨. 안녕하세요. 영화배우 황정민입니다. 유플러스 가족 무한 사랑 들어보셨어요?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유플러스면 온 가족 휴대폰 요금을 매달 할인해줍니다. 거기다 인터넷까지 유플러스면 LTE 무한대 요금을 최대 반값으로 쓸 수 있습니다. 국내 유일 유플러스 가족 무한사랑 클럽. 지금 유플러스 매장에서 만나보세요. 피자, 가격이냐 맛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광수씨, 피자헛에선 둘 다 포기하지 마세요. 크랩 시림프, 포테이토 소시지, 치즈 갈릭 불고기 5천만이 사랑하는 토핑만 올려 더 맛있는 피자. 두 판 주문 시 한 판 9,900원. 피자헛. 김윤경의 생생경제. 금요 대기회 생생경제 금요기회. 제가 오늘 방송 시작할 때 오프닝에 막차라도 정말 차면 좋겠다라고 했던 것이 이 노동시장 개선을 위한 대타협이었습니다. 시한이 이달 말이니까 며칠 남지도 않았죠. 노동자, 사용자 정부가 이 노동시장을 조금이라도 좀 낮게 해보기 위해서 하고 있는 협상, 대타협 시한이 이달 말입니다.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또 정년 연장 이런 것이 좀 큰 3대 현안이고요.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노동시장 개선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기획에서는 이 노사정 현안 그리고 노동시장의 개선, 무엇이 쟁점이고 어떤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지를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유재우 국민대 경제학과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두 분도 인사 나누시죠?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 현 정부가 뭐 여러 가지를 다 이 임기 내에 하겠다고 과제들을 많이 내놨어요. 근데 이 최우선 과제 중에 하나가 노동시장 구조 개선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이다. 며칠 전에도 대통령이 또 강조를 했는데 노동시장의 구조 개선 필요한 시점이죠, 유재호 교수님? 예, 좀 잘 아시다시피 네. 우리나라 이 경제가 이제 체력이 많이 딸립니다. 네. 전에는 위기를 겪고 나면 이제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나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저성장인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노동시장이 잘 작동하지 않는 것이 이제 경제 활력을 갉아먹고 있는 하나의 원인입니다. 노동시장을 들여다보면 잘 알다시피 일자리 문제가 심각합니다. 네. 특히 청년들이 취업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사회 미래를 끌고 나갈 젊은이들이 길을 잃고 헤매기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거기다 또 대기업에 네. 안정된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제 50세 전후에 퇴직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영업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이제 퇴직금도 모두 날리는 그런 일도 많이 계속되고 있고요.
또 이제 대기업 정규직과 이제 다른 근로자 간의 임금 격차가 심해진 것도 이제 많은 네. 사람들이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네. 그것을 이제 노사정의가 주도해서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그 개혁하는 노력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시장의 구조 개선, 지금 여러 가지 그 숙제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소희 교수님도 생각하는 우리가 풀어야 될 구조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예. 노동시장에. 예. 노동시장의 차별이 심하고 네. 불안정성이 심하다라는 것은 모두가 일치된 견해인데요. 네. 그게 왜 발생을 했고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이 엇갈리는 네. 것 같습니다. 노사정의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이유도 그런 것인데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노동시장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소득 분배가 불균형하다라는 점이 네. 우리 사회의 활력을 되찾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요인입니다. 네. 그 일을 해도 가난하고 정규직으로 일해도 힘들고 비정규직으로 일하면 더 힘들고 실업을 겪으면 더욱 더 힘들어지는 맞는 말씀이에요. 예. 지금 모든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고통이 바로 그거거든요. 예, 예. 일을 해도 가난하고 그렇죠. 안 해도 가난한 예.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를 노동시장 구조 개선으로 과연 풀 수 있느냐. 네. 한 가지 지표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기업 소득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노동소득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소득 분배율이 악화되고 있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네. 가난해지는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노동시장 내의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의 네.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예. 전체적인 해법을 찾아야 된다 이런 점입니다. 그래서 그 10대 재벌들이 쌓아놓고 있는 사내유보금이 우리나라 지정보다도 더 많은데 500조인데요. 과연 이렇게 기업들의 유보금 쌓는 와중에 이렇게 가난한 일을 해도 가난한 그런 현상이 계속되는 것을 네.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예. 이것을 희생양 만들기로 풀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비정규직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네. 정규직을 끌어내린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전반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활력을 가질 수 있고 못하게 될 때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적정 수준의 삶을 보장하는 그런 사회로 가는 건 불가능하냐. 이런 좀 더 넓은 화두가 됐었으면 네.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우리가 좀 공통의 접점을 찾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결국 이게 일의 문제가 기업의 문제고 경제 문제이기도 하지만 전 사회의 문제이기도 하고 예, 그렇게 해서 풀어나가야지 되는 시점을 좀 봐주신 것 같은데 이 노동시장의 구조 개선에 이제 가장 먼저 얘기가 되는 게 이중구조 얘기가 많이 되거든요. 근데 이중구조라고 하면은 조금 사람들이 언뜻 듣기에는 구체적이지 않아서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는데 뭐 이게 원하청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대중소기업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이중구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유재호 교수님께서 이 이중구조 개선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예,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이중구조라는 거는 이제 두 종류의 근로자 간의 어떤 임금과 근로조건 사이의 큰 격차 이거를 이제 지칭합니다. 이제 네. 이런 어떤 두 종류의 근로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대기업 근로자와 중소기업 근로자일 수도 있고 원청 근로자와 하청 근로자 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제 여러 가지로 네. 이제 중첩돼서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임금 격차를 하나만 보면 대기업 정규직의 임금이 100원이라 한다면 네. 중소기업 정규직으로서 노조원은 84원이고 비노조원은 68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대기업 비정규직은 43원, 네. 중소기업 비정규직 37원으로 이제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중소기업 그러면은 비정규직은 네, 가장 37원이고 낮죠. 예. 대기업의 정규직은 100원. 예. 차이가 엄청나네요.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이 대기업에서는 이제 굉장히 높은 임금을 주니까 고용력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일자리가 자꾸 줄어들고요. 그 중소기업 비정규직에서 너무 낮은 임금을 받게 되니까 사람들이 생활을 잘 할 수 없고 결혼하고 애기 낳고 애 키우고 이런 것들을 하기 힘들어진 거죠. 그래서 네. 저출산 문제의 한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또 그다음에 또 중요한 문제는 청년들이 비정규직이라든가 중소기업을 다 회피하고 네. 다 대기업으로 몰리니까 이 한쪽에서는 인력난이 생기는 그렇죠. 반면에 예. 다른 쪽에서 구직난이 네. 굉장히 심하다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노동시장 불균형의 중요한 하나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물론 예. 사회적인 격차 그리고 어떤 그 사회적 불평등 또는 사회적 불안정성의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예. 불만이 쌓이기 시작하면은 그런 게 폭발하기 시작하면 우리 사회가 다 불안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 이중 구조 부분에 대해서 김성희 교수님께서 해주실 수 있는 말씀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제가 뭐 학교에서도 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변하는 일도 오랫동안 네.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비정규직의 문제가 정규직의 과보 때문에 발생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경환 부총리가 말씀하신 예. 거죠. 정규직 책임론을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은 대기업 그리고 공공부문의 전체 노동자의 10%도 안 됩니다. 네. 그 사람들을 끌어내린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네. 그것은 다른 메커니즘으로 풀어야 되는 것이지. 예.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받고 있고 안정성을 누리고 있는 사람을 끌어내리면 전반적으로 더 밑에 있는 사람은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어차피 상층에 있기 때문에 하층은 더 낮아져야 된다라는 그런 악순환 고리가 형성이 되죠. 네. 그래서 정규직 책임론은 문제 진단을 어떤 책임을 전가하려는 네. 희생양 만들기의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해법을 제시하는 게 생산적일까요? 예, 밑을 제대로 떠받드는 정책을 해야 되는데요. 네. 지금 정부가 노사정에서 논의하는 방향을 보면 의제는 이제 정부가 다 던진 거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네. 가늘고 길게 일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사회보장이 예. 제대로 안 돼 있죠. 그러니까 네. 어쨌든 길게 오랫동안 일해라. 예. 한 기업에서 오래 있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이쪽 저쪽 전전하면서 낮은 임금의 일자리라도 네. 뭐 꺼리지 말고 감수하고 해야 된다. 이걸 예. 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거든요. 네. 과연 우리 지금 내수 부족 때문에 뭐 경기 활성화가 안 된다. 모든 어떤 네. 미국과 일본에서조차도 내수 활성화를 통해서 또 저임금 노동자를 올리려고 하는 임금 인상을 통한 경기 회복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전혀 다르게 가고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늘고 길게 일해서 일하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 예. 괜찮은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고 그렇죠. 예. 저열한 일자리를 괜찮은 일자리로 바꾸는데 그리고 그런 일자리가 없는 사람에게 찾아주는데 네. 좀 더 목표를 두는 그런 전향적인 방법의 해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네. 위를 끌어내리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힘들게 어렵게 살아라라고 하는 고통 메시지를 분담을 던지는 해라. 것은 예. 정부가 그렇게 무책임하게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얘기가 나온 김에 유재호 교수님께도 여쭤볼게요. 이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딱 하신 말씀이거든요. 정규직의 과보호를 완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규직이 좋은 일자리를 꿰차고 있는 이게 문제니까 고통 분담 좀 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좀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전 좀 다른 생각을 갖고 네. 있거든요. 그 예. 이제 지금 질문하신 것도 그렇고 그래서 네. 예, 과보호도 이제 그 정규직 과보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기본적으로 이중구조가 생긴 거는 이제 그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대기업하고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이 서로 다른 지불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은 아까 뭐 지금 그 많은 돈을 쌓아놓고 있다는데 그 돈의 상당 부분은 외국에서 벌어들인 것들입니다. 그거를 네. 투자를 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것들이고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경쟁력 격차 때문에 지불 능력이 차이가 생기고 높은 임금을 지불한 기업과 아닌 기업과의 차이가 있는 것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저는 그게 기본적인 원인이 거기에다가 이제 대기업 정규직의 과보가 이제 문제를 악화시킨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제 대기업 이제 고용유연수라든가 이런 게 없으니까 이거를 계속 이제 자꾸 대기업들이 네. 하청기업 이런 그 외주 이런 데 의존하게 되고 그런 데서 자꾸 비용을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임금 격차가 더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대기업에서 임금 많이 받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 양보할 필요는 예. 있다라는 예, 거군요. 예. 거기서 이제 그쪽을 과보해 주는 사람들한테 높은 임금을 지불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단가를 자꾸 내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어디서든 줄여야 격차를 되니까요. 키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 그런 어떤 과보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공감을 합니다.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중구조 개선 네. 얘기부터 먼저 하게 됐는데 임금 얘기도 굉장히 핫한 이슈예요. 통상임금.
그러니까 이 통상임금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는 당연히 노동자하고 사용자 간에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법원에서도 판례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어떻게 해야지 된다고 보시는지 유재우 교수님께 먼저 질문 드릴게요. 예, 그 통상임금이라는 거는 이제 법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서 생긴 건데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임금 명세표를 받아보면 그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나중에 퇴직금이라든가 이 초과근로 수당을 산정할 때 도대체 어디에 기준에서 이걸 산정할 것이냐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요거를 정해준 게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의 기준에서 퇴직금이라든가 최저임금을 초과근로 수당을 정해주게 돼 있는데 이 규정이 애매한 거를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오래전에 여기까지라고 정해준 게 있습니다. 행정 해석으로. 그 행정을 정해준 게 있고 그걸 노사가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이고 수십 년 동안 그걸 기초로 해서 임금 협상도 하고 임금을 정하고 그랬던 것인데 법원 판례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해서 이제는 옛날에 그 통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정기 상여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 집어넣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소송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13년 12월 대법원에서 판결해서 그걸 일단 정리해 줬던 것인데 그랬으면 다 끝냈어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대법원 판례도 이제 명확하지 않았고 계속 이제 그다음에 나오는 이제 그 하급심의 판례도 계속 엇갈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노사 간에 그 사법적 다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통상임금을 저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좀 명확히 그 규정만 명확히 해주면 소모적인 사법적인 다툼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법부까지 안 가고 이거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요? 그리고 입법 규정만 명확히 해달라는 거잖아요. 입법 규정. 그러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그 소모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그러면 좋겠는데 논의 과정을 보면 이해 당사자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 사용자를 대표해서 경청이 들어와 있는데 경청은 또 다른 얘기를 이 기회에 더 확 줄여버리고 오히려 줄여보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죠. 기업의 논리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모든 사안이 병렬적으로 노동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요구가 대립하고 전문가들은 정부 쪽 편에 가깝고 정부는 지금 노동자 쪽보다는 사용자 편향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 구도 1대3 구도로 형성이 돼 있어서 사실 이게 합의가 쉽지 않아지는 건데요. 통상임금 문제를 보면 통상임금이 우리가 기본급이 우리나라의 대기업 노동자들이라고 해도 생산직 노동자들은 기본급이 40%가 안 됩니다. 통상적 수당을 합해도. 그래서 임금을 상대적으로 고임금이라고 하지만 사실 경기 변동성 임금이 많습니다. 기업 사정이 나빠지면 다 없어질 것. 시간의 수당과 연말 성과급 이런 것들은 다 날아갈 겁니다. 그거 빼고 남는 부분이 상여금입니다. 정기 상여금이 사실은 우리나라 이제 임금 억제 정책의 편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뭐 일본식 제도의 도입의 영향도 있지만 그래서 사실 고정적으로 거의 지급되는 거라서 통상적인 임금으로 보는 게 맞다. 이 정도 는 뭐 대체로 사회 상식적으로 합의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이제 어떤 규정을 만들면 어떤 일반적 규정 때문에 어떤 기업의 취업 규칙에서는 그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이고 고정적이라서 상여금이 포함될 수 있고 취업 규칙 하나 문구가 틀리면 빠지고 이런 이렇게 법률로 만든다고 능사가 아니라 그건 사실 어느 정도의 신사 협정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걸 지금 자율적으로 하라고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노사 간에.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할 노동조합 조직률이 1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노사협의회 이런 기구가 있긴 하지만 그것이 이제 종업원의 의사를 제대로 대변하리라고는 자신할 수는 없어서 사실 자율적 해결도 하기에 구조적으로 취약하고 법으로 만들기에는 또 법이 어떤 잣대로 만드느냐에 따라 사실 이해관계가 확 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일에 합의가 쉽지는 않은데 좀 상식적으로 결정을 해나갔으면 좋겠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통상적으로 받는 임금이 한 60, 70%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준에 의해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생생경제 3부는 여기
여기서 마치고요. 금요기획 이 노사 문제 해결 어떻게 가야지 되는지 노동시장 개선에 대한 얘기는 4부에서도 이어질 텐데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노동시장 개선에 대한 의견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다 소개해드리기는 조금 어려운데 정규직 비정규직 이야기라든지 전체적으로 좀 양보해서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도 많이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대타협 시한이 이달 말로 끝난 노사정위원회 노사정 3대 현안 그리고 노동시장 개선에 대한 이야기는 4부에서도 계속하겠습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님, 류재우 국민대 경제학과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홍제동 김수미 상담원 대리운전 1기 오늘은 실수로 이중 배차가 돼서 택시비 달라는 기사님과 나한테 직접 오라는 고객님 달래느라 고생 좀 했네. 그래도 좌우로 정렬 2588 에이스 고객 이정재. 침대를 말하다. 가구는 디자인만 보고 사도 되지. 근데 침대를 그렇게 사봐라. 아침에 어떻게 되겠어.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쉐보레 4주년 기념 빅4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인기 모델 구입하고 추가 비용 없이 업그레이드 받으세요. 크루즈 구매 시 트림 업그레이드. 캡티바는 프리미엄 팩으로, 말리부는 디럭스 팩으로. 올란도는 DMB 내비게이션을. 놓치기엔 너무 빅한 혜택. 3월 한 달간 일부 모델 제외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경제를 위한 바른 시각, 본질에 다가가는 심층 분석, 가치를 추구하는 정확한 해석.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난 귀찮은 거 싫어해요. TV 볼 때 제목만 말해도 바로 보여주고 내가 좋아할 만한 거 알아서 좀 챙겨줘요. 올레 TV는 할 수 있죠? 당연하죠. 말만 하면 찾아주고 보고 싶은 영화 알아서 추천해주는 올레 TV. 좋은 선택을 하라. Good choice. 올레. 한 번 떠난 시력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스마트 시대. 눈의 피로. 시력 강퇴엔 눈에는 눈약. 토비콤 S.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무려 100조? 구글, 애플, 페이스북 같은 시가총액 100조 이상 기업들만 선별한 대신 100조 클럽 ELS. 대신이니까 ELS도 크게 드립니다. 대신증권 100조 클럽 ELS. 투자 전 설명을 청취하시고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네, 모든 사람이 꿈꾸는 내일 롯데건설 협찬으로 김은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금요기획은 이 노사정위원회의 현안들 합의가 이루어질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노동시장 개선에 대한 논란, 개선은 돼야지 되지만은 서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부분들을 짚어보고 있습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님, 또 류재우 국민대 경제학과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자를 몇 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6141님. 저도 이게 답답한데 왜 정부는 노동자들에게만 부담을 떠넘기면서 시간을 끌고 있는 걸까요? 국회의원들은 정작 아무런 부담을 지고 있지 않잖아요. 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7238님, 정규직의 유연화 정책은 다 같이 퇴보하자는 얘기입니다. 다 같이 더욱 안정적으로 가는 방향을 고민해야 하지 않나요? 라고 얘기하셨는데 아까 김성희 교수님이 가늘고 길게 모두 같이 가자고 얘기하는 게 요거과 좀 맥이 닿는 게 아닌가 싶네요. 2416님, 정규직, 비정규직을 양분화시킬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이 책임을 정규직 보고 떠안으라는 건지 결자 해지하라는 사자성어가 생각납니다. 라고 하셨고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9034님은 나라 경제가 전반적으로 다 어려우니까 국민들 모두 허리띠를 졸라맬 필요는 있겠죠. 그중에서도 소득 상위층과 정규직에서 조금 더 양보해주는 방안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봅니다라고 주셨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지만은 유재우 교수님이 할 말씀이 있는 것 같으신데요. 아까부터 이제 정규직을 끌어내려서 모든 사람을 좀 이렇게 낮춘다고 하시는데 우리 모두가 그 모든 높은 임금을 받고 굵고 길게 가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까? 그렇지 못하는데 우리 문제 있는 것이죠. 네.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많은 사람들이 좀 오랫동안 일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그 가늘고 길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좀
지금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임금과 그 고용 안정성을 누리는 사람 조금 양보해서 네. 다른 사람들이 좀 더 같이 가는 방향으로 하자는 것이 지금 우리 얘기지. 예. 한쪽 무조건 끌어내라 모든 사람을 끌어내리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마디. 예, 김성희 교수님. 예. 예, 그 가늘고 길게 가는 해법밖에 과연 없느냐라는 네. 점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죠. 지금 노사정이 논의되고 있는 모든 사안들을 잘 조합하면요, 우리는 좀 더 새로운 질의 단계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거나 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많이 전환할 여력이 생긴다는 거죠. 기업에 큰 부담을 안 주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그런 것에 시스템을 네. 잘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어떤 선순환의 발상은 잘 안 하고 있다라는 점이 이제 염려스러운 거죠. 네. 그러니까 모두가 오랫동안 길게 힘들게 일하게 만드는 그런 세상이 이제 우리의 미래라고 생각하는 건 좀 너무 좀 답답한 현실 아니냐라고 하는 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덧붙일 말씀이 유재호 교수님 있으시면 짧게 부탁을 드릴게요. 예. 그게 사실 우리 경제가 어떤 생산성이 올라가고 경쟁력이 올라가면 네. 보다만 기업들이 많은 사람들 수요를 할 것이고 그럼 당연히 생기겠죠. 일자리 늘어나고 임금이 올라갑니다. 예. 그거를 위에서 노력을 해야죠. 그럼 물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노동시장에서 뭐가 자꾸 이제 그 발목 잡는 일이 생기면 경제가 잘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걸 좀 풀어보자는 것이 이번 이제 그 알겠습니다. 대답을 하려는 예. 그러니까 취지죠. 전체 경제 성장을 하고 예. 일자리도 늘리고 그럼으로써 문제를 풀어보자는 것인데 합의가 빨리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는 말씀으로 제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최저임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최경환 부총리도 직접적으로 좀 언급을 하셔서 임금을 올리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이라고 얘기했는데 최저임금으로 명타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올린다. 이게 지금 기업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이게 청년층의 일자리를 줄이는 것으로 되돌아올 수도 있다라고 이제 기업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김성희 교수님은 어떻게 예. 생각하시나요? 학술적으로 최저임금이 고용을 구축하는 효과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나온 바가 있지 없습니다. 않나요? 예. 그래서 최저임금과 일자리의 관계를 그렇게 단순히 최저임금을 높여지면 영세기업부터 네. 도산하거나 고용을 축소할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 상관관계는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나와 있고요. 또 한편으로 이제 정부가 어떤 지원책을 쓰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아주 최저임금조차 적정한 최저임금조차 주지 못하는 네.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안 된다. 전반적인 하향 평준화를 초래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네. 그런 점까지도 같이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저임금 이제 5,580원에서 최경환 부총리조차 이제 이 분야에서는 최저임금을 높이는 게 전 세계적 유행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오바마 지금. 대통령도 나서서 네. 맨날 최저임금 올려야지 된다고 얘기를 했고 예. 하니까. 예. 또 노동유연화를 지상주의로 삼는 나라들조차도 네. 최저임금 인상에 이제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예. 유행이기도 한데 박근혜 정부 공약이기도 하죠. 그래서 최저임금을 물가 상승률 해야 이제 실질임금이 보전이 되죠. 경제 네. 성장률, 경제가 성장하는데 임금으로 배분되지 않으면 기업만 이제 그 과실을 다 가져가는 거니까 경제 성장률 그리고 네. 노동소득 분배율이 계속 악화되고 있으니 노동소득 분배율을 개선하는 분까지 포함해서 7%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 지금 노동부가 네. 공공부문에서 공공 입찰에 대해서 지금 적정한 임금을 산정하고 있는지 감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시중 노임 단가입니다. 그게 8,500원 수준입니다. 그리고 낙찰률 85%만 적용해도 예. 7,000원 가량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7%냐
7,500원, 8,000원, 8,500원이냐 요 수준 사이에서 사실 획기적인 인상을 하면 두 자릿수 정도 인상을 해야 최저임금이 갖는 이런 여러 분야의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다. 커질 것이다. 민주노총안과 비슷한 건가요? 민주노총은 이제 1만 원 예, 안인데요. 10,000원 안이죠. 예. 좀 더 훨씬 과감한 안을 네. 제시를 하는데 지금부터 거의 배에 가깝기 때문에 뭐 그걸 단계적으로 설정을 하자 이런 정도의 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재호 교수님은 어떠신가요? 지금 저는 아까 소득 분배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제가 오늘 본 데이터는 소득 분배율이 최근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소득 분배율이요? 노동 소득 분배율이 네. 올라가 있는 걸로 나오고 있고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걱정스러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임금이라는 것은 이제 근로자가 보면 소득이지만 기업에 봐서는 비용이죠. 그렇죠. 그러면 소득이 올라가면 소비가 증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이제 소득주도 형 성장을 예. 얘기하고 있는데 불행히도 이렇게 되면 이제 기업들 비용이 올라가면 고용이 줄게 됩니다. 이게 최저임금을 올림으로써 없어지는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일자리를 필요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없앤다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일자리 없어지면 결국은 이 국가의 보조에 기대게 되고 사회복지 네. 지출만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그 사람들이 일자리 줄어들면서 그만큼 소비도 줄어들게 되고요. 그래서 저는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되고 소득 경제 성장을 촉진시킨다는 그런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미국 같은 데서 요새 최저임금을 올리고 있는 것은 미국 네. 경제 살아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최저임금 근로자들이 많은 경우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마트 같은 100만 명을 고용하고 있는 대기업에 근로하고 있는 사람들이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영세 사업자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최저임금을 올리면 일자리가 없어질 것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문제는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 상당수는 외국인 근로자들입니다. 네. 최저임금을 올린다 그래갖고 우리는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소비를 해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시킬 거라고 기대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마지막 부분은 혹시 통계가 있으면은 최저임금 제가 받는 듣기로는 3분의 1 정도의 사람들이 외국인 근로자라고 그런가요? 알고 있습니다. 예.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임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이거는 최저임금을 올리는 거는 약보다는 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김태희 교수님 짧게 부탁드릴게요. 노동소득 분배율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 현재 통계로는 문제가 좀 있어서 보정치들이 나오고 있죠. 그걸로 봐야지 이제 정확한 통계고요. 보정치는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피게티 방식을 준용을 하는 예. 그런 방식이 아니면 지금 우리나라 진위계수나 이런 노동소득 분배율 추이는 다 수정돼야 되죠. 그래서 다른 정부 조사에서 이제 보정치도 또 내고 있는 중인데요. 그런 것을 다시 참고하면 노동소득 분배율은 제가 인용한 건 한국은행 자료고요. 네. 보정치를 할 때 이제 중요하게 고려해야 되는 것이 자영업자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영업자가 근로자의 3분의 1 정도인데 이 사람들은 네. 어떻게 이게 중요한 문제는 노동소득 분이냐 어디 나누냐에 따라 많이 달라지거든요. 이건 넘어가도록 하죠.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는 우리나라도 대기업에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직접 고용 안 하고 간접 고용으로 다 흩어뜨려서 문제죠. 우리나라 최고의 수익률을 가지고 있는 S전자. 지금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받던 노동자를 분사화시켜서 다 저임금 간접 고용 노동자로 전락시킵니다. 이런 방식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아무리 기업에게 좋은 여건을 조성해 줘봐야 결코 우리 고용 측면에서 우리 사회에 기여하지 않는다라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최저임금이라는 수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은 여기서 명확하게 좀 엇갈리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근데 이제 비정규직 문제는 진짜 이게 간접 고용의 얘기가 나와서 더더욱 더 이제 심각하게 느껴지는데 이 처우 개선이나 보호 대책에 대한 얘기 자체를 유재호 교수님도 반대는 안 하실 걸로 보거든요. 물론입니다. 장글에는 보호를 해주자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이 저는 조금 의아한 것이 2년 정도 비정규직을 하면은 정규직으로 전환해 준다가 이게 4년으로 바뀌게 되면은 과연 이게 비정규직한테 유리한 것이냐, 사용자에게 유리한 게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이제 근로기간을 그 2년에 4년을 늘린 거를 많은 경우 찬성을 하거든요. 왜냐면 그 우리 학교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그 네. 학사 조교를 보면 조교를 채용해서 2년 뒤면 나가야 합니다. 2년째 저 정도 되면 숙달 뒤 이게 일을 할 수 있고 굉장히 생산성이 높아지는데 그렇죠. 내보내야 됩니다. 숙달되죠. 예. 그러면 그 학교 내보내기 싫고 근로자 나가기 싫은데 나가야 되거든요. 이런 그 불행한 일을 막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비정규직에 대해서 근로기간을 두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만은 2년을 4년을 늘리는 거는 저는 그 합당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제가 추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4년 뒤에는 또 잘리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요. 저는 사실 근본적인 해법은 예. 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이제 그 자기가 원한다면 반복갱신해서 끝까지 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간도 늘려주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김성희 교수님. 그렇게 평생 비정규직으로 살게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이게 정부나 사용자들의 목표이기 때문에 유재열 선생님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2년 정도 근무했으면 그리고 더 근무하는 게 네. 본인에게도 좋고 학교에도 좋다면 그러면 정규직으로 뽑으라고 하는 거죠. 그게 상시 지속적 업무는 정규직 중심으로 가자. 네. 이게 이제 보죠.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학교에서 학교에야말로 신분격차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가장 신분격차가 심각한 게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속되는 사람에게는 네. 정규직 일자리죠. 임금을 모든 교수나 똑같이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네. 어느 정도의 적절한 차이 정도만 두고 고용은 적어도 보장해 줘야 되지 않냐. 상시 지속적으로 일할 사람에게 정규직을 안 시켜준다는 전제하에서만 네. 저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안이죠. 그러니까 계속 영속적인 비정규직을 쓰겠다. 이게 예. 목표인데 이걸 우리가 이게 비정규직 종합대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 예. 이렇게 반문하지 않을 수 없죠. 예, 유재열 그게 교수님. 이제 아까 이 정규직의 과부 문제와 관련된 것인데 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순간 연금급 체계로 들어가서 네. 임금이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들을 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문제죠. 대학도 요새 보면 몇 개의 대학만 빼고 대부분의 대학들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비정규직으로 채용한 사람들 정규직을 해주게 되면 그것을 버텨낼 대학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에도 마찬가지죠.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어야지 조금 마음이 편하게 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상식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들을 하는 거고 비용의 부담에 있어서는 기업이 또 다른 생산성을 높인다든지 다른 방법이 좀 있지 않을까요? 기업의 우리나라 인건비를 예. 노동 생산성 대비를 해서 낮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노동 생산성이라는 것은 네. 노동자의 요인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본 장비율이 가장 중요한 노동 생산성 네. 결정 요인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좀 적절한 지표를 가지고 비교 평가해야 되는 거고요. 예. 사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예. 인건비 부담을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 부담도 굉장히 큰 나라들은 어떻게 그러면 살고 있느냐 하는 거죠. 기업이 적정한 인건비라는 수준은 네. 그 사회가 만드는 표준입니다. 예. 우리는 낮게 유지해 주는 게 관행이 돼 와서 조금 높이려고 그러면 아우성을 치는 거죠. 조금이라도 절대로 높이려고 하지 않는 예. 것이 지금 현재 기업의 이기주의 탓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글쎄 우리나라 예. 임금 수준이 그렇게 낮다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기엔 불만족스럽지만 그 제조업 같은 데에서 보면 그 인당 인건비 평균이 1인당 GDP를 따져서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높은 편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지금 낮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스튜디오 안에서도 이렇게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우니 이 노사정위원회가 대타협을 이뤄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한데 노사정위원회 어쨌든 이 활동 시한이 이달 말이니까 비즈니스데이로 치면은 이틀 남았어요. 이거 어떻게 될까요? 유지호 교수님. 글쎄 이게 그 노사 간 대타협이라는 것이 참 그 말로는 굉장히 좀 아름다운 말이지만 아름다운 하기는 말이죠. 굉장히 예. 힘듭니다. 왜냐하면 각자 자기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그럼요. 이제 그 제도를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게 타협을 이루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는 뭐 어쨌든 그의 잘 되기를 굉장히 원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또 그 걱정도 많이 하고 있고 좀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김성현 교수님, 그러면은 예. 이번에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식으로 흘러가야 될까요? 예, 정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노사정이라고 하지만 이해가 다른 사람들을 노사. 전제해놓고 정부가 영역 캐스팅 보드를 행사하는 거죠.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갈지에 대해서. 그런데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수준의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정규직 노동자나 비정규직 노동자 모두에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네. 한국노총은 들어가 있는 한국노총도 못하는 거고 밖에 있는 민주노총 안 들어가고 민주노총은 있죠. 강력히 거부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런 상황이 계속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정부가 의제 설정을 적절하게 했느냐. 네. 비정규직 종합대책이라는 게 비정규직 양산대책이라는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답할 것이냐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유재호 교수님께 질문을 제가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아름다운 합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잖아요. 합의가 이루어져서 이걸 입법화하자, 그러니까 제도나 법률처럼 만들자라는 얘기도 있는데, 근데 그런 경우에 혹시 이런 문제가 잠재가 돼 있다면은 위험한 거 아닐까요? 글쎄 여기서 이제 저는 이제 이번 그 대타협을 목표한 데서 기대하는 것은 이제 통상임금이라든가 정년연장 과 거의 맞물려서 이제 추진된 어떤 임금 피크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걸 기대하고 있고요. 네. 이중구조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 별로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타협을 통해서 이루어질 성질일 것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또 여기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어떤 그 고용 유연성의 문제가 한국 노동시장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생각하고 네. 있는데 이 고용 유연성 문제는 다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구조개혁을 변주만 울리다가 예. 결국 못하게 되면 오히려 내성만 키우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시한도 얼마 안 남았네요. 지금 시한이 지나갔는데요. 노동시장 구조 개선에 대한 정의는 내리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유재호 교수님께 정의를 부탁드릴게요. 노동시장 구조 개선은 무엇이다? 저는 그 우리나라 그 복통 환자가 복용하는 어떤 그 항생제 정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 당장의 고통을 줄이고 네. 이제 위암이라든 큰 병으로 네. 이제 발전된 걸 막을 수도 있지만 네. 실제로는 우리가 큰 병을 감추는 효과도 있어야 하고 알겠습니다. 이걸 건드릴 예. 경우에는 오히려 문제를 키울 수도 있다. 네. 김성희 교수님. 예, 저는 노동시장 구조 개선은 사회 양극화의 가림막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 사회 전반의 불평등 구조가 심각한데 네. 노동시장에서 일부의 정규직 책임론으로 뒤바뀌어서 네. 사실은 희생양 만들기를 하고 있는 양상이라는 점이 알겠습니다. 문제됩니다. 생생경제 5부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이 나지 않아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끝내야지 되겠네요. 이달 말로 다가온 노사정위원회 노사정 3대 현안 그리고 노동시장 개선에 대한 이야기 해봤습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님, 유재우 국민대 경제학과 교수님이었습니다. 두 분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화배우 황정민입니다. 유플러스 가족 무한 사랑 들어보셨어요?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유플러스면 온 가족 휴대폰 요금을 매달 할인해줍니다. 거기다 인터넷까지 유플러스면 LTE 무한대 요금을 최대 반값으로 쓸 수 있습니다. 국내 유일 유플러스 가족 무한 사랑 클럽. 지금 유플러스 매장에서 만나보세요. 우리 같이 놀아요. 힘을 뛰며 꿈을 차며 놀아요. 마음껏 뛰어요. 신나게 소리쳐. 오늘 너 아이답게 내일 너 자유롭게 넷파 키즈. 피자 가격이냐 맛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광수씨, 피자헛에선 둘 다 포기하지 마세요. 크랩 시림프, 포테이토 소시지, 치즈, 갈릭 불고기. 5천만이 사랑하는 토핑만 올려 더 맛있는 피자. 두 판 주문 시 한 판 9,900원. 피자헛. 네, 오늘 퀴즈 당첨되신 분 6592님 외 12분이고요. 제작진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생경제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윤경이었습니다.